이런 절망적 상황이 계속되는 이때 김옥균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김옥균에게 아까 제가 조선의 주둔에 있었던 청나라 군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000명. 3,000명. 그런데 이 3,000명 중에 절반인 1,500명의 군사가 조선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아, 갑자기 왜? 아니, 우선 청나라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1884년 8월 베트남의 지휘권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서 전쟁, 청불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군대가 네. 필요했네요. 그렇죠. 이때 김옥균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이다? 기회다. 그렇죠. 김옥균은 지금이야말로 조선이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김옥균은요, 동료들과 함께 엄청난 계획을 준비합니다. 김옥균이 생각한 그 엄청난 계획, 바로 정변을 일으키기로 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김옥균은 이때 이 시점부터 이제 쿠데타를 계획한 거예요? 아니요. 쿠데타 모의 자체는 1883년도에 일본에서 일본인 정치가들과 이제 교류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구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불 전쟁이 딱 터지고 조선에서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청나라가 어떻게 개입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굉장히 좋은 기회로 받아들인 거죠. 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군대. 그렇죠. 자, 이 정변을 계획하면서요, 그들은 이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김옥균이 도움을 요청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일본. 그렇죠.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비록 차관 도입은 실패했지만 김옥균은요, 일본 정계 인사들과 여전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1884년 9월 20일 김옥균은 다급하게 일본 공사관을 찾아갑니다. 자, 김옥균의 이 거사 계획 이야기를 들은 일본 공사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도와준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일본의 신식군인 100여 명을 동원해 주기로 합니다. 교수님, 일본이 그냥 도와준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 뭐 돈이라든가 땅을 달라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청나라를 몰아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김옥균의 뜻을 우리가 지지하겠다라고 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그러니까 일본의 이익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일본에서 100여 명의 군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변을 일으키기 위해 100여 명의 병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게요. 그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 김옥균과 동료들은요, 정변에 동원할 군사를 자체적으로 모읍니다. 그렇게 모인 병력은요, 모두 20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00명으로 돼요? 그렇죠. 자, 근데 김옥균에게는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실행할 때 고종의 재가만 받는다면 2,000명 정도의 조선 군대는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1884년 10월 17일 이날은 우정총국이 설립된 걸 축하하는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딱 좋지, 다 모이니까. 그렇죠. 그때가. 그렇게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불이야 하는 소리와 함께 온건기 아파했던 민영익이 피투성이가 된 채 연회장으로 들어와 쓰러집니다. 혼비백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우정총국 연회장.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 김옥균은 동료들과 함께 다급히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황급히 갔던 곳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지금 우정총국에서 황급히 김옥균과 그들이 달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일본 공사관. 네, 일본 공사관이었습니다. 일본 공사가 100여 명의 군사를 변함없이 지원해 줄 것인지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사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김옥균과 동료들. 자, 다음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다음은 이제 궁궐? 바로 이곳입니다. 네, 고종과 명성황후가 있었던 창덕궁이었습니다. 자, 김옥균은요, 고종 부부가 있는 침전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자, 교수님, 이 김옥균이 고종에게 이렇게 다급히 달려간 이유가 있겠죠? 예, 겉으로는 고종을 보호한다라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옥균이 고종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면, 그래서 고종이 김옥균한테 너는 반역자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갑신정변은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옥균 입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고종을 확보하는 게 제일 시급했던 거죠. 그래서 빨리 달려갔구나. 네. 자, 침전으로 들이닥친 김옥균은요, 변란이 일어났으니 고종 부부에게 급히 몸을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진정변 둘째 날 새벽부터 고종의 외침이 경우궁을 가득 메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임금께서 연거푸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라는 전교를 내렸으나 명을 듣지 않았다. 근데 왕의 말도 안 들은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김옥균이 청나라의 우호적이었던 온건개혁파 관리들을 살해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믿고 신임하던 측근 환관도 살해했습니다. 오. 김옥균은 이렇게 몇 명을 제거했을까? 총 7명. 권력의 핵심에 있던 7명이 하룻밤 만에 차례로 제거당한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고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게 원래 김옥균이라는 사람을 다시 봤을 것 같아요. 네. 와, 이렇게 악랄한 신하를 내가 데리고 있었다는 이런 느낌? 좀 믿기지 않는 정도로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너무 당황하는 그런 네. 어떤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계속 말렸잖아요. 예, 예. 말리는데도 이렇게 계속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일단 김옥균 등은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나라를 굉장히 증오하게 된 네.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와 가까운 입장에 있었던 친청파들도 얘네들은 사실상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라고 딱 죄악시하고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굳힌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고종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기어이 거리낌 없이 죽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와. 자, 그렇게 한 차례 피바람이 몰아친 궁궐. 이 김옥균과 동료들은요, 조선 조정의 파란을 불러일으키는 선포를 합니다. 바로 김옥균과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제멋대로 내각 인사를 발표한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김옥균부터 볼까요? 호조 참판, 지금으로 치면 그 기획재정부 차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무를 담당하는 역할이었죠. 다음은 홍영식입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 좌의정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광범, 박영효, 자, 이들이 맡게 된 좌우영사, 전우영사, 바로 조선군 지휘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서광범은요, 심지어 외무독판, 즉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관도 겸하게 됩니다. 서재필은요, 병조 참판, 국방을 담당하는 기관인 병조에서 참판을 맡게 됩니다. 군사권, 외교권, 재정권 등 국가의 주요 관직을 모두 꿰찹니다. 이제 김옥균과 급진개화파가 만들고 싶었던 정권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김옥균과 동료들이 새로운 인사 개편안을 발표한 이때 김옥균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무슨 일일까요? 근데 여기서도 삐거덕 하는 일이 벌어져요. 김옥균에게 위협을 느꼈던 고종과 명성황후가 창덕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김옥균이 과연 이 고종과 명성황후 요청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 아니요, 것 안 같아요. 들어주죠. 당연히 반대합니다. 네. 그러면 왜 데려갔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종이 김옥균이 없는 사이에 일본 공사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창덕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요구한 거죠. 이때 일본 공사는 과연 고종의 요청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주죠.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그 김옥균하고 같은 배니까 지금. 들어줍니다. 요청을 들어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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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청나라가 이번 정변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고종 부부가 창덕궁으로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덕궁으로 옮겨달라는 고종 부부의 요구를 들어준 거죠. 그리고 고종과 명성황후의 환심을 좀 살 수 있겠다. 와, 그 과정에서도 또 그게 또 생각이 있었네요. 그렇죠. 오. 자, 그렇게 갑신정변 둘째 날 오후 고종과 명성황후는 거처를 다시 창덕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김옥균과 급진기아파 동료들은요, 창덕궁의 수비를 강화하죠. 김옥균은 동시에 청나라군의 움직임도 주시하면서 철저한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김옥균과 동료들은 내각 발표에 이어 쉴 새 없이 다음 단계를 밟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조선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갑진정변 개혁 정강. 김옥균과 급진기아파는 조선을 어떻게 바꾸고 개혁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개혁 정강을 발표합니다. 당시 발표된 개혁 정강에는요, 한 80여 개의 조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14개의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런 요구하면 안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급진 개혁하는 사람들인데 그 쇄국을 하는 그 흥선대원군 데려와서 본인들이 좋을 건 없잖아요. 이 질문 너무 좋은지. 왜냐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네, 저희 말씀드릴게요. 흥선대원군이 인질로 잡혀 있는 한 청나라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데려오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인질로 잡아가지고 지금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오자는 거였죠. 예. 쉽게 말해서 정강 1조의 내용은요, 바로 청나라의 간섭을 완전히 벗어나 조선을 자주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신들은 매일 궁궐안 회의소에서 회의하고 왕에게 보고한 뒤 법령을 발표하여 시행할 것. 그러니까 중요한 회의를 고종 빼고 신하들끼리 진행한다는 겁니다. 조선은 어떤 나라입니까? 왕의 나라. 왕의 나라입니다. 왕조입니다. 와. 그리고 지금 법령을 발표하는 주체가 지금 누구로 보입니까? 왕이 회의하는 아니라 이 대신들. 회의한 대신들. 갑신정변의 주역들. 그렇죠. 맞습니다. 와. 조선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와. 자, 이 개혁 정강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고종. 고종이죠. 김옥균과 같은 신하들을 아꼈던 만큼 아마 인간적인 배신감도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혁 정강을 발표한 그날 오후,
김옥균과 동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바로 청나라 군사 1,500명이 창덕궁으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누군가 비밀리에 청나라군에 연락을 취했던 것이죠. 누구였을까요? 명성황후? 맞습니다. 바로 고종과 명성황후 세력들. 자, 이 갑작스럽게 청나라군과 맞서게 된 김옥균과 급진개화파 동료들. 자, 이들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전세가 김옥균과 동료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김옥균 편에 섰던 사람들이 청나라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조선의 군사들은요, 김옥균과 동료들을 완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판이 바뀐 거예요. 자, 이러면서 청나라 편으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덕궁을 점거하고 있던 일본군과 청나라 군사들이 남아있죠. 네. 결국 이 둘 사이에 소규모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청일 간의 교전에서 일본이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군의 퇴로는 안전하게 보장할 테니 철수하라는 일본과 청나라 사이 모종의 거래도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청나라 싸우다가 퇴각을 해버린 것이죠. 1884년 10월 19일 저녁, 결국 청나라군의 개입으로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3일 천하라고도 부르죠. 자, 그렇다면 김옥균과 정변의 주도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몰래 인천으로 가서 곧바로 일본으로 도망쳤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지금 청나라한테 쫓기고 지금 조선에서도 쿠데타 일으킨 거니까 갈 곳이 거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도와줄 사람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선택한 곳은 바로 그에게 익숙한 어디? 일본.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1884년 10월 26일 김옥균은 동료들과 함께 일본에 도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김옥균과 이 동료들의 망명을 받아줬을까요? 그래도 계속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고위직을 일단 김옥균이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받아줬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인맥을 또 동원해서 했어. 네, 일본은 이들의 망명을 받아줍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은 김옥균을 혹시 또 왜 받아준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일본은 언젠가는 조선을 침략할 생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 안에 협력자들을 만들어 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옥균의 망명을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 내부에 김옥균의 팬들이 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 글씨도 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김옥균은 조선을 떠나 일본에 체류하게 되는데요. 일본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면서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을 줄 만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김옥균은 10년간 일본에서 지냈지만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합니다. 1894년 2월 17일 김옥균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상하이행 배를 탑니다. 김옥균의 곁에는요, 측근 2명과 통역이 함께합니다. 며칠 후 상하이에 김옥균은 도착하는데요. 동행자들과 상하이에 있는 호텔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자, 그리고
상하이에 도착한 다음 날 김옥균은 호텔방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옥균의 방으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바로 김옥균을 따라 청나라로 함께 온 동행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 같이 온 사람이었어요? 네, 같이 온 사람. 그래요? 쓱 하고 방으로 들어온 이 동행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상한데. 김옥균이 그를 보며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끼는 사이 남자는 자신의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것을 확인한 김옥균은 경악을 합니다. 남자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총이었습니다. 김옥균이 경악에 물든 사이 남자는 김옥균을 향해 총을 쏩니다. 김옥균은 머리와 몸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김옥균을 저격한 남자의 이름은요, 바로 홍종우. 홍종우는 조선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학생 출신인 홍종우는요,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김옥균에게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김옥균이 상하이로 갈 때 동행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홍종우는 대체 왜 김옥균을 살해했을까요? 그러게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고종이 보낸 자객이었습니다. 김옥균을 죽이라고 처음부터 계획하에 보낸 사람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10년간 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은요, 항상 김옥균을 주시하고 있었고요. 김옥균이 상하이로 가서 방심한 틈을 타서 드디어 김옥균을 죽이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1894년 2월 22일 그렇게 고종이 보낸 자객이 쏜 총에 맞고 갑신정변의 주동자 김옥균이 44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자, 이후 김옥균의 시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조선으로. 버려졌을 것 같은데? 조선으로 갔을 조선으로.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맞아. 청나라는 김옥균의 시신을 배에 실어 조선으로 송환합니다. 시신이 도착한 뒤 고종은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찢는 형벌, 능지처참형을 내립니다. 2번 죽이겠다는 거죠. 그 어느 정도인지 분노가 좀 느껴지는 형벌 같아요. 네. 그리고 능지처참 후 김옥균의 머리는 장대에 매달려 효수됩니다. 오. 진짜요? 대역부도 옥균. 이 대역부도라고 하는 것은요, 임금이나 나라에 큰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옥균이라는 천을 지금 이 머리 옆에 걸어둔 겁니다. 다시는 갑신정변 같은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삼은 겁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거죠, 머리가? 네, 맞습니다. 오. 한때 고종과 함께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꿈꿨던 김옥균. 김옥균의 파란만장한 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자, 오늘날 갑신정매에 대한 평가는 사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자주 독립을 외치면서도 일본이라는 외세의 힘에 의존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갑신정매는 근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초의 정치 개혁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